이 부당이득 제도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럼 민법 교수들 중에서 실력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저 부당이득을 학위 논문 태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반대로 성립합니다. 부당이득이 전공인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부당이득은 민법 전반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은 그 논점이 뭐냐면 다른 모든 청구권들과의 비교예요. 그 핵심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뿌리 깊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 부당이득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왜 이게 소홀히 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왜 소홀히 했을까 그동안. 시험 문제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최근엔 늘어나는 편인데 이건 군사 정권하고 관계 있어요. 이 기득권층과 야합한 군사 깡패 정권이 이 부당이득 반환제도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박정희가 죽은 그해 12월 말일경에 79년 말이에요. 2개의 학위 논문이 통과됐어요. 그 이대에서 여자 선생 하나가 부당이득을 논문을 해서 학위를 받았고 양창수 선생이 그때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을 못 내다가 79년 말에 그 부당이득을 학위 논문을 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 도적놈들은 원인 없이 먹은 돈을 토해내라는 거 있죠. 매우 싫어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같이 이걸 먹고 안 내놔야 되죠, 이걸. 원인 없이 먹은 걸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사건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 박정희 같은 놈들, 나쁜 놈들 말고 그 딸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공적인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유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직장에 다닌 기록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응?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 원인 없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응? 최근에 신문에 나잖아. 그러니까 원인 없이 먹은 거를 내놓기 싫어하니까 이걸 연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예. 여러분 내 말을 들으면 야 무슨 박정희같이 무식한 놈이 무슨 부당이득을 어떻게 알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정말로. 박정희 시절에는 헌법부터 뭐 자질구레한 법까지 절대로 연구하면 안 되는 테마들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끌어들어갑니다. 잘못하면 끌어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중앙정보부 거기서 화장실에서 자살하는 수가 생겨요. 고문으로 죽이고 나서. 그런 건 모르죠, 여러분. 법학자 중에 한 10분은 박정희 시절에 화병으로 죽었어요. 논문에도 나오죠. 김철수 선생님의 그 회고록에 보면 상당수의 교수가 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열받아가지고. 김철수 선생님은 그걸 글을 못 쓰시다가 그 개새끼 죽은 다음에 바로 쓰죠, 바로. 수많은 젊은 법학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교수 재임용법에 걸려가지고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전부 수포하고 그래요. 주유소하고. 도저히 이런 땅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 모르니까 뭐 법학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다 이거. 직접 관련이 돼 있어요. 정치하고. 허영 선생님의 그 교재가 말이에요. 79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3권이 다 나왔어요. 헌법이라는 헌법이라는 책이 지금 11판인가 개정해서 나왔대. 9판인가 11판인가. 최초의 판이 12월 말일 출간 됐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돌프 스멘트의 그 통합이론을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에서 빨갱이 이론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서원호 선생님이 보다 화가 나니까 보다 화가 나니까 논문을 썼어요. 나도 스멘트 이론을 찬동한다. 그럼 내가 빨갱이냐? 논문에다 그렇게 썼다고. 피때나니까. 나를 간첩으로 한번 잡아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연구를 만들어 할 수가 없어. 하면 끌어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게이얼 선생님의 그 책 서문 읽어봤습니까? 고대, 지금
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책 쓰면서 그 서문에다 그걸 썼어요. 얼마나 중앙정부를 왔다 갔다 했는지 처참한 나날이었다 그때가. 게일러 선생님은 스멘트 직계 제자죠. 헥세. 콘라드 헥세 선생님의 제자인데 논문을 쓰지 못하는 거야 이거. 썼다 하면 중앙정부 끌려가요. 빨갱이를 몰려가지고. 왜 있다고 이론을 주장하냐 이래가지고. 그 논문에다가 썼어요. 아예 책 서문에다가. 하도 들락거려가지고 거기 훤하다 이거야 이제. 지리가. 근데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부당이들. 여러분은 지금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백주대낮에. 그랬다니까 정말로. 그때 그 학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했던 자들은 전부 다 지금 잘 삽니다. 이상하게. 떵떵거리고. 그 옆에서 그걸 보고 당한 사람들은 끌어서 살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에요. 스멘트 이론이나 부당이득 제도 같은 건 달통을 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편하게 잘 사니까.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제도를 완성했어요. 목숨을 걸고. 344페이지에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이 부당이득이 왜 독재자들이 싫어하냐면 여러분이 우선 그거부터 보자고. 뭐냐면 345페이지에 제도의 존재 이유에 우리나라 통설이 뭐냐면 34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평의 원칙 또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놈들은 이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공평해야 된다?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뭐 사회적으로 정의가 서야 된다? 이 기분 나쁜 거야 이거. 착대기로 뛰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뭐 공평해야 되고 내놔야 되고 사회적 정의를 좀 무지 기분 나쁜 거야 이거.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요새 그리고 그 소년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 통일설을 반대해가지고 뭐 유형론을 독일 거 뺏겨오자 그러는데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지금 독일에서는 말이에요. 거꾸로 통일설이 득세하고 있어요. 쟁쟁한 민법학자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거. 통일설에 따라 공평의 원칙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 근데 우리는 지금 뒤늦게 갑자기 그 독일에서 이게 써져가는 걸 또 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뭘 공부하는지 맨날 밥 먹고. 뭐 이렇게 뺏기는 거지. 뺏겨도 좀 최신 걸 뺏기든가 정말로. 좀 지나간 거, 한물 간 거, 뭐 이런 거. 주사가. 자기가 최신이래. 딴 사람은 독일어 책 안 보나, 누가? 근데 부당이득이 뭐냐, 그러면.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주는 경우에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는. 여기서 부당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부당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부당. 부당하다. 그럼 일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죠. 부당하다, 그거는. 민법에서 부당은 정확하게 뭐냐는 거야. 법전에 써있잖아. 법률상 원인 없는 걸 부당이라고, 이득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라고 그래. 부당에다 밑줄 긋고 제목에다가, 제목, 부당. 응? 우리 때는 그 군사정권을 빈정거리느라고 쯔부당이라고 했어요. 쯔부당. 그래갖고 선생하고 학사가 맨날 낄낄거리면서 오늘은 쯔부당을 한번 배워봅시다. 부당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는 거. 알겠습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고. 부당. 알겠습니까? 구체적 예를 들어보려 한다. 이 부당이득은 이 곽윤 선생님의 글이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죠. 잘 봅시다, 우리가 예를. 여기를 잘 이해하면 부당이득을 공부하는데 아주 편해요. 남의 예금 통장과 인장을 훔친 놈이 은행에서 출금을 요구해. 은행이 그 지참인을 그 통장하고 인장을 지참한 놈 말이에요. 이 도적놈을 예금자라고 믿고 지급하면
그 지급은 유효한 것이 되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여러분이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내 통장을 어떤 놈이 훔쳐가서 찾으면 이게 유효하다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유효해야 돼, 이게? 어? 깨알 글씨 보니까 채권청원에서 배웠다고 써있네, 또 거기다가. 창피스럽게. 어? 뭐야,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이 수강생들을 보면 말이야,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 물어보면 일단 책을 피대, 여러 군데를 넘기면서 빨리 선생님이 또 몇 페이지야 이렇게 해갖고 누가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 몇 페이지야? 243페이지. 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죠, 이거. 그렇잖아. 거기 인장과 예금 통장 나오잖아, 거기. 같은 말. 알겠습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야. 그래서 써놔, 거기다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글을 왜 읽고 앉아있어, 도대체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서 유효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유효하게 되면 예금자가 원래 그 통장 주인이 환급받을 권리를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고 반대로 도둑은 말 이때 부당이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둑놈은 손해배상도 해야 되죠. 그죠? 도둑놈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손해배상은 안 따지고 이 부당이득을 부당이득을 예를 하나 더 들기로 한다.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놈들이 있죠. 갚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변제를 이중으로.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받은 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이 사회 전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받은 놈도 까먹어버린 거야, 이걸. 그래갖고 또 받아. 정신없이. 갚은 놈 또 갚고. 만약에 받은 놈이 이걸 기억을 해가지고 나 저번에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갚았죠, 이거. 같이 헷갈리는 거야, 같이. 그럼 또 받아.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음 변제로 이미 그의 채권을 만족을 얻었고 당사자 사이의 채권 관계는 소멸하는 것이 되어 두 번째 변제 수령을 법률상 정당하게 할 근거가 없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두 번째 거는 불법행위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오냐가 문제가 돼, 이게. 어떻게 찾아오냐.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무 원인이 없으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당이득이야, 바로.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그걸 답을 하면 어떡해.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게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찾아올 방법이 없겠다, 잘못하면. 찾아올 방법이 없겠다고. 그 밑으로 그 얘기죠. 근거가 없다고 찾아올 근거가 이상하게. 그래서 부당이득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 두 번째 문단 전체는 그 얘기죠. 끝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와야 된다고 해서 741조에다가 그건 미스프린트 같은데? 721조라고 써놨죠. 741조 아니야. 41조. 2자를 4자를 고쳐. 그건 그냥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스프린트라는 걸. 그걸 안 고친 사람이 더 수상하죠. 곽희 선생님이 이걸 왜 721조라고 써놨을 것 같아요? 법전을 하도 안 보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써놓은 거야.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래가지고 곽윤식 선생님 책을 나는 사회독이나 했다고 그러면서 거길 찾아보니까 안 고친 놈은 그건 수상한 놈이죠. 그거. 그래서 이걸 찾아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번에 이건 어디서 왔냐? 이건 로마법에서 왔어. 뭐든지 다 로마법에서 왔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왔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민법의 규정이 독일이 아니잖아요. 로마법처럼 세부적으로 하나씩 규정을 안 하고 741조에다가 통일적으로 일반 조항으로 이걸 써놨다는 거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애매까리한 말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은 일반적 통일적 인부당이득법. 그걸 빨간으로 내묻혀.
서구와 서구로부터 그걸 뺏겨온 우리나라까지 전부 일반적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민법 규정이 통일적 규정을 따르고 있어. 알겠습니까? 이 말을 근데 갑자기 왜 하냐면 그 밑에 것 때문에 그래. 제도의 존재 이유를 통일적으로 살필 거냐, 비통일적으로 살필 거냐. 여러분 그 밑에 괄호 2번을 빨리 읽어봐.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통일설이 유행을 했어. 우리나라도 아직 통일설이야. 독일도 그렇고. 그런데 독일은 얼마 전부터 비통일설을 다른 말로 유형론이라고 그래. 유형론 또는 유형설이라고도 하고. 그게 히트를 까. 그런데 최근에 독일에서는 반성이 일어났어. 이 유형설 이거 수상한데 이거. 유형설.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야 하여튼. 근데 이거는 지금은 실익이 없어. 우리나라의 통일설도 제도의 근거는 통일적으로 파악하지만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밝힐 때는 전부 이걸 사례를 유형을 갈라서 처리해. 유형론은 처음부터 유형을 갈라서 처리하고. 알겠습니까? 이 차이만 있는데 이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건 거의 똑같아요. 내 생각인데 조금 한 2, 3년 더 지나가면 현재 이 통솔이 다시 자리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독일 걸 뺏기는 걸 좋아하는 동포들인데 독일에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도의 존재 이유가 뭘 묻는 거냐 이거예요. 괄호 1번의 6번째 줄에 녹색으로 치세요.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위에 괄호 1번의 6번째 줄에 그걸 녹색으로 네모치라고. 녹색으로 칠을 하던가 눈에 확 띄게. 알겠습니까? 그게 핵심 문제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부당이 뭐냐는 거야. 부당은 뭘까? 그래서 써놔 옆에다가. 부당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알겠습니까? 통일설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맨 밑에 괄호 A번에 있듯이 공평설이라고 그래. 이걸 공평설. 응? 공평설이야. 알겠습니까? 346페이지 괄호 3번에 나오죠? 346페이지 괄호 3번에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 첫째 줄까지만 읽어봐. 괄호 3번에. 거기 메모펜 칠할 때가 나오죠. 다수설은 뭘 따라? 통일설 가운데서도 공평설. 알겠습니까? 공평설. 따르고 있다. 첫째 줄, 진짜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그죠? 따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공평이라고 그러면 말이 서로 엇갈리니까. 괄호 3번의 두 번째 문단 끝에 세 줄. 거기 자세히 설명되고 세 줄을 메모리 펜칠해. 빨간 걸로 박스 치고. 법률상 원인이라는 게 뭐야?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바탕을 둔 실질적 상대적 이유. 그냥 암송해야 됩니다. 통설의 유명한 정의죠,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빨간 걸로 네모칠 게 어디냐면 메모리펜을 쳐놓은 다음에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 그거예요. 빨간 걸로 네모칠 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빨간 걸로 네모쳤어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문단의 그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일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걸 또 네모쳐 빨간 걸로. 일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네모쳤어요? 번호를 매겨. 번호. 번호 매겼어? 못 매겼어? 번호도 못 매겼지? 그래갖고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그 문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평한데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죠? 그걸 갈라서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이 핵심 포인트야, 이해하는데. 둘로 갈라서 무대뽀로 읽을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이 나오죠. 그거는 저것만 외우면 돼. 맨 끝에 사건이야. 사건. 이거는 법률 사실의 종류 중에 사건이란 얘기죠. 사건. 그 다음에 190번 테마가 유명한 거야. 별표 5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보통 이걸 많이 안 쓰고 347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깨알 글씨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보충성이란 말 보여? 그걸 더 많이 제목으로 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보충성. 보충성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 딴 게 안 될 때만 한다는 거죠. 거기를 빨간 걸로 적었으면 그 깨알 글씨 제목 있는 거에 위로 두 줄 올라가서 원칙론으로서는 거기서부터 메모리 펜칠해. 통설이다까지. 눈에 확 띄게. 거기가 포인트야.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짜증나는 질문이 있어. 보충성이 없을 때만 된다면서 같이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질문을 해. 그 문장에 써 있잖아. 어떤 때만 보충성이야? 완전하게 규율되어 있지 않을 때만 보충성이야. 써 있죠? 완전하게. 그걸 빨간 걸로 점을 4개 찍어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보충적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규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왜 완전하게를 빼고 읽어? 이상하게. 써 있는 문자를. 완전하게. 그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어떻게 돼? 같이 인정돼, 같이. 보충적이지 않고. 알겠습니까? 남의 글을 읽을 때는 토씨를 멋대로 바꾸거나 막 이 한정어 같은 걸 빼고 읽고 그러지 말아요. 왜 날 쪽으로 해, 남의 학설을. 그래갖고 그걸 차이대로 보는 거야. 다른 반환 청구권, 다른 청구권이 뭐뭐 있냐 이거야. 메모리 펜칠에 로마자 1번에 이행 청구권. 로마자 2번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로마자 3번에 물권적 청구권. 로마자 4번 350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는 복잡한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 경합이 되냐 안 되냐만 살피면 돼. 빨리빨리 답을. 경합이 되냐 안 되냐. 알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건 다 쉬운데 이 이행 청구권이 약간 경우를 나눠야 돼. 이행 청구권은. 알겠습니까? 이행 청구권은.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렇게 돼 있는 문장들 있죠. 그 부분이야 다 번호 매길 때가. 예컨대 347페이지 로마자 1번의 첫째 문장 끝에 보면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당이득 문제는 안 생겨.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안 생겨. 근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부당이득 관계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죠? 이런 식으로만 체크하면 된다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계속 넘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351페이지까지 체크해봐. 두 가지 중에 한 문장으로 돼 있죠.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라고 써있든지 아니면 빨간 걸로 줄을 쳐요. 생기냐 안 생기냐 아니면 뭐 경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말 써있다고. 그런 거 다 줄쳐봐. 번호 매기면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어떤 때 경합이 되고 어떤 때 경합이 안 되냐는 거야.
부당이득에 문제가 안 생겨버리면 경합 안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대원칙은 아까 뭐야? 완전하게 규율하고 있으면 인정 안 돼. 경합이 인정 안 돼.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이 나오면 뒤에 효과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어.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 요건. 먼저, 이득, 이익 또는 수익을 얻어야 돼. 알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돌려줄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득, 이익, 수익. 있어야 돼. 그걸 돌려줘야 된다면 뭐뭐를 갖춰야 되냐가 거기 나와 있죠. 351페이지에. 거기 꼬마 1번부터 꼬마 4번까지 네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목이야. 끝에 나오는 거 그 빨간 거 네모치고 컬러풀하게 칠해. 네 요건.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네 가지란 얘기야. 통설에 의하면. 알겠습니까? 거기 꼬마 1, 2, 3, 4번 써 있죠. 그거야. 1번은 뭐야? 수익. 2번은 뭐야? 괄호 안에 손실. 3번은 뭐야? 인과관계. 4번은 뭐야? 4번을 두 자리 줄이면 뭐라고 했어? 부당. 알겠어요? 그럼 8글자가 나오죠. 8글자. 두 자리 다 되니까 이제. 뭐야? 이득 또는 수익, 손실, 인과관계, 10글자구나. 인과관계, 부당. 알겠습니까? 부당. 그 다음에 수익은 간단해. 뭐 늘어나거나 줄는 게 안 줄거나 이렇게 하면 수익이야. 거기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런 건 논점이 아니야. 그냥 다 수익이야, 웬만한 거다. 오히려 논점은 지금 학설과 그 판례가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수험생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과서에 빠져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득 또는 이득이란 말이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걸 곽윤희 선생님처럼 수익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이익이라고도 해. 상관없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득이 뭐냐? 이게 학설이 대법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학설 판례가. 학설은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된다 이게 다 된다. 근데 이 판례는 말이에요. 이걸 갑자기 제한해. 실질적인 이득만 이득이다. 이렇게. 이 싸움은 뭐냐 하면 남의 집 같은 걸 점유하고 있을 때 남의 집 같은 걸 점유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의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열쇠를 뺏어가지고 문을 잠가놔 버린 거야. 지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남의 걸 점유했지만 살질 않았으니까 아무 이득이 없죠. 그렇잖아. 거기 살았다면 이득이 있는데 살진 않고 그냥 점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그러고 판례는 이건 이득이 없다고 그래. 왜냐하면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이득이. 학설은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수험생한테 좀 어려운데 점유의 부당이득 문제야 이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점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까 말 건가. 우리 통설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걸 해결하려고 점유의 부당이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득에 속한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판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냥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난해한 문제라. 점유의 부당이득. 판례는 다 학설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제한을 안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손실은 뭐냐? 손실을 조심해야 돼. 손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손실이라는 제목이 원래 잘못된 거야. 앞에 빠졌어. 이득에 대응하는 손실. 이렇게 이득에 대응하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손실 앞에다. 제목에. 통설의 개념입니다. 이득에 대응하는 손실이어야 돼. 반드시. 로마자 2번의 첫 줄에 나오죠. 로마자 2번의 첫 줄에 가만히 읽어봐. 거기만 메모리 펜쳐. 로마자 2번 첫 줄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 있으면 대부분 손실이 있는 거야 그냥.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학설이 갈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학설이 갈린다. 알겠습니까? 인과관계 학설이 여러분 참 그 전에 참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빼먹을 뻔했는데 뭐냐면 그 352페이지 작은 글씨 있죠. 장래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이거 지난번에 그 장래 말할 때 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 어디 갔어 또? 응? 하나가 없는 게 있어? 거기 장래 거 된다 이거야 된다. 옛날에 내가 한꺼번에 가르쳐줬지. 뭐 장래의 채권을 뭐 사회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 답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된다는 거야. 전부 다 된다. 장래 나오는 건 다 돼. 알겠습니까? 장래 거를 못한다는 학생은 없어. 알겠죠? 한꺼번에 기억하면 그건 그렇게까지 심도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는 이 355페이지야. 355페이지인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좀 봅시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니까. 354페이지에 괄호 1번의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을 잘 보면 첫째 문단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설이 있고 둘째 문단은 거기 잘 찾아보면 사회관념상 연락관계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연락관계설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둘째 문단에 보면 그 위에 게 근데 곽윤 선생님은 의용민법 시절의 판례와 통설 지금은 소수 이게 저 직접적 인과관계에서 소수절이야. 소설. 의용민법 시대는 통설이었지만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수설이 두 번째 문단이야. 연락관계설. 알겠죠? 사회관념상 연락관계설. 그래갖고 뭐냐면 밑에 게 현재의 통설이 더 넓죠. 범위가. 그냥 연락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직접적이지 않아도. 알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학설 내용만 물어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교과서에 지금 이 교과서 이게 표준적인 교과서에 다루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최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 민법에서 거론되는 것들인데,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급하게 내가 또, 이런 거 뭐 해줄 필요가 원래 없는데, 내가 안 해주면 뭐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에 대한 그 측은 지심이 발동했다거나 할까 말까 하지 뭐. 판례를 최신 판례를 뽑았다고. 굉장히 고난도 한 거라서 이게 뭐 근데 시험에 뭐 요새 막 내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고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석장이 묶여 있어야 돼, 석장. 빨리빨리 돌려. 뭘 이렇게 살펴봐. 빨리빨리 땀 빨리빨리 주지. 자기만 생각해? 이 세 가지 판례는 매우 해독이 쉽지 않아요. 모자라? 모자라? 이 복사 하나는 똑바로 못해, 이거. 딴 거에서 남는 거에서 주고 받쳐, 저거. 두 장밖에 없는 사람은 바꿔. 첫 번째 판례는 소위 그 전용물 소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예요. 문제예요. 이게 로마법서부터 유명한 문제인데, 곽희 선생님이 교과서에 안 쓰신 이유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통설과 판례가 부정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것도 일부러 물어보는 수가 있으니까 전용물 소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알겠습니까? 첫 번째 판례. 거기 써놨죠, 내가. 소위 전용물 소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민법상. 전용물 소권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 밑에 각주 1번에 써놨죠. 응? 각주 1번에. 그 각주 1번보다 판례의 정의가 더 정확해. 판례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있죠. 그걸 메모리 펜치래. 그게 전용물 소권이야, 유명한. 그게 더 정확한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밑에 각주 1번의 그 의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익히면 돼. 이건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뭘 했는데, 엉뚱한 놈이 횡재하는 거야, 이거. 이건 특히 빌린 물건 수선할 때 이렇게 되죠. 빌린 물건 수선했을 때. 친구한테 노트북을 빌려서 내가 쓰고 있었어. 내가. 근데 이걸 내가, 이게 뭔가 이 기기가 엉망진창이라 보니까 컴퓨터가 엉망이야. 그 수리업체에다가 이걸 부탁해가지고 완벽하게 고쳐놨어, 이걸. 친구는 망가진 걸 빌려줬는데. 그러면 나하고 수리업자하고 계약했지만 이 횡재는 누가 했어? 원 소유자가 횡재한 거죠, 이거. 노트북이 갑자기 이게 보링된 거랑 똑같잖아, 이거. 아주 새 걸로 탄탄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친구 노트북 엉성한 걸 내가 빌렸어. 근데 쓸려다 보니까 개떡같이 매달아서 컴퓨터 갖다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엉망이고 막 기계가 막 어디가 고장나고 그래갖고 막 USB도 안 들어가고 이게 막 프린터도 연결이 안 되고 막 이런다고. 그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지금 횡재한 거 아니야, 이거. 횡재했잖아. 그죠? 그런 경우를 이게 전용물 소권이라고 그래. 이럴 때 이거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왜 인정할 필요가 없냐. 그 판례의 끝을 보면 이건 비용 상환으로 충분하죠. 유익비 상환으로. 그래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채권자 대리권이나 유익비 상환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부정설이 압도적인 통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독일 거 뺏기기 좋아하는 놈들이 문제를 내요, 또. 이상하게. 이제 그럴 것 같아, 앞으로 이제. 내 생각에 아무래도. 괜히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그럴까봐 알려주는 거야. 전용물 소권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을까봐. 알겠습니까? 이 전용물 소권이란 말은 나중에 일본에서 줄인 말이고, 원 정확한 말은 이득 전용물 소권이라는 거야, 이게. 특히 반환자도 들어가. 응? 컨딕치오 인데 렘 베르지오. 이래가지고, 라틴어로 이득 전용 소권 말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라,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 사례는 정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례는. 알겠어요? 요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인과관계나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355페이지 195번 테마 중간에다 삽입하라고, 이걸. 나중에. 그래서 이걸 단면으로 복사해 준 거야, 지금. 자를 때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원인이 없을 거예요. 그 옆에 괄호치고 뭘 써야 돼? 부당. 제목 위에다가 355페이지.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같다가 이꼬르 부당.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나오죠. 부당성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이게 말썽이 나는 거야. 공평설에서는 하위에서 가르는데 유형설 또는 비통일설은 처음부터 이걸 갈라버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빨리 읽어봐. 두 번째 문단만 별표 하나 하고 어쨌거나 결론은 뭐야? 양쪽 설 다 갈라. 근데 곽윤 선생님이 뭘 강조해? 차이점이 하나 있어. 뭐야? 똑같이 갈르지만 차이점이 뭐야? 곽윤 선생님 끝부분에 써놨죠? 혹시 같은 거 아니냐? 의심이 생길 것이나 다르다, 이거 다르다. 뭐가 달라? 지도 원리가 있다는 거야. 지도 원리. 그게 핵심 단어야. 지도 원리가 있다, 이거야. 공평, 통일설은. 시험에 내면 그런 걸 내죠. 차이점이 뭐냐? 왜냐하면 의심이 가니까 거기 써있는 대로
그럼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통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형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359페이지까지. 이 유형이 몇 개 같아요, 여러분? 수십 개죠. 수십 개. 어? 유형이 너무나 많어. 어? 유형이 359페이지까지 보면, 359. 그 CC번 이런 거 제목을 싹 씌워봐. 그렇게 많다니까? 이런 걸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유형론의 그 관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줄여, 이걸. 알겠습니까? 좀 줄인다고. 어저께 나눠준 프린트에, 오늘 나눠준 거구나, 오늘. 오늘 나눠준 거에 마지막 페이지 있죠? 오늘 나눠준 거야?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그 유형설의 거를 여러분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 세 가지로 가르는 게 보통입니다. 급부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비용 부당이득. 알겠습니까? 그 많은 분류를 이렇게 세 무대기로 나눈다고. 이런 설도 있고, 또 원로들은 곽윤식 선생님 책처럼 무지하게 세분을 해. 근데 여러분 세분의 기기를 필요 없이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보면 돼요. 시험에는 어떤 걸 낼 것 같으냐면 판례도 특이하고 분류에도 걸리는 거. 뭐 이런 걸 낼 거 아니야. 수십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눠준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고 그냥 말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교과서 356, 357에 하는 거 두 개가 나와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최근에 놀라야 되는 거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어, 이게. 작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말이에요. 작년 12월 말 전에 내가 채권법을 썼으면 이 시험에 나올 뻔했지, 이거. 나올 뻔했어요, 정말로. 이거 워낙 중요한 거거든, 이거. 이건 아직 평석이 안 나와 있죠, 전부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평석은 안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논문이 두 개 있는데, 여러분 못 구하지, 이걸 또. 이 판례는 태도를 물어볼지 몰랐을 뻔했다고, 이게. 워낙 중요한 판례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걸 또 하나 알아야 돼. 아까 그 유형을 나눠주지만, 급부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비용 부당이득. 최근에 고시 잡지의 논문이나 김영배 선생님의 교과서 말이에요. 교과서. 개론서 말고. 김영배 선생님은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을 한 권의 책을 썼어, 아예. 교과서를 분리해서. 채권법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김영배 선생님 보니까 계약법이 두 권이죠. 이번에 합쳤나? 채권 총론이 있고 계약법이 1, 2가 있어. 사무관리 부당이득이 나왔어요, 지금. 나머지가 브로핑이죠. 김영배 선생님의 교과서는 몇 권이야, 이게? 5권이야, 채권법이. 5권. 이게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죠, 지금 합치면. 김영배 선생님의 이론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읽어. 이걸 읽으라고. 2,000페이지나 되는 걸 10분의 1 줄여버리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개뿔따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00페이지를 어떻게 200페이지를 줄일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개론서는 저기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걸 읽고 김영배 선생님의 이론을 익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동네에. 이거 완전 개소리죠, 그거. 아니, 2,000페이지를 200페이지 줄여서 읽고 어떻게 알아, 그걸. 이 김영배 선생님의 이 네 번째 저서인 이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보면은 뭐라고 우기시냐면 유형설이 점차 유력해진다는 거야. 그건 찬동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독일에서도 의심받고 있어, 지금. 점차, 거꾸로. 유형설이 이게 별로 얻는 게 없네, 이거. 방법론상. 공평설을 회귀하고 있다, 거꾸로. 그런 거에 귀걸이지 말라고. 이 원로들이, 곽윤식 선생님이 독일책 안 읽겠어? 사태를 딱 주시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돌아간 판이야, 지금 사태가. 그 원로들은 날라리가 아니에요.
물론 김영배 선생님도 날라리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 몇 사람은 날라리야, 분명히. 그런데 하여튼 이 유용선에 기우지 말고, 조금 전에 전형물 소권 하나 배웠고 논쟁된 게 이거예요. 거기 판례를 먼저 봅시다. 이 페이지에. 단축된 이행이라는 게 있어. 단축된 이행. 이건 뭐냐? 그 판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거 봐봐. 이 사람하고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어. 이렇게 급부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 관계에서 다시 이걸 일이 전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게 제일 낫죠. 왜 이렇게 빙빙 돌아, 이거? 노트북을. 이 사람이 도매상, 소매상, 고객 이렇게 해봐.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 고객이 용산 소매상 가서 부탁해.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은 없지만 사다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래가 많죠, 실제로도. 그러면 여기서 가져와, 다시 전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냥. 바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일이 변제하고 첫째. 두 번째 또 이렇게 이행, 변제해야 되는 걸 단축해버린 거죠, 과정을. 단축해서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걸 단축된 이행이라고 그래. 판례 맨 위에 제목처럼. 알겠습니까? 단축된 이행. 이거는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쫙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개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계약 관계 하나 있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계약 관계 있지만, 이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 둘 다. 아예. 그죠?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게 되면 아무 원인도 없이 주는 거잖아, 이게.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간다는 거야, 이게.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원래 이렇게 해서 다 이유가, 이게 각각 분리하면 다 이유가 있죠. 계약 맺어서 준 거고, 계약 맺어서 준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것만 띄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합쳐서 봐야지. 그래서 이건 이유가 있는 거야.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죠. 설명문이. 옆에다 또 써. 따라서 부당이득이 안 된다. 이걸 단축된 이행이라고 그래. 단축된 금부라고도 하고. 알겠습니까? 독일을 직역한 거야. gekürzelte Leistung. 그래갖고 단축된 급부 또는 이행은 안 돼, 이게 부당이득이. 왜냐하면 두 사람만 띄어보면 원인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 살펴보면 원인이 있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356조 관련이 도청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거기 그 설명문의 세 번째 줄에 소위 부당이득의 삼각관계라는 게 보여? 메모리펜 칠해. 이건 이론이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어. 고대 그 돌아가신 이종복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에 돌아가셨어, 그건. 응? 이종복 선생님의 그 18번이 이거야. 독일에서 이걸 주로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이걸로 한때를 풍미했어요. 근데 그 아까운 분인데 채권법의 대가인데 어느 날 세미나에서 쓰러졌어요. 뭐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이구나. 하늘은 정말 재능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만 데려가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장탄식을 했어. 그때 만약에 바꾸어 죽을 수만 있다면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었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이 돼봐.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했을 때 바꾸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 되는 사람이 좀 돼보라고. 그저 죽으면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없어졌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부당이득의 삼각관계라는 유명한 문제야, 이게. 이거는 여러분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야. 이건 작업의 삼각관계가 아니야, 지금 이게.
이거는 이거는 돼. 부당이득이 돼, 이건. 근데 이게 최초의 판례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놀라운 판결인데, 이거. 되는데 어떤 요건이 있어. 그 판결 중에 악의 또는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 거 보이죠? 그죠? 주황색으로 메모를 쳐. 악의 또는 중과실. 맨 끝에 과실도 쳐. 과실. 과실로는 안 되죠. 악의 중과실이 있으면 돼.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해. 판례에서. 뭐야? 횡령한 돈으로 빚 갚았어. 이거 자주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요새. 금융기관에 다니는 나쁜 새끼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빚을 갚어. 주로 무슨 빚을 갚어? 카드 빚. 그죠? 요새 신문에 자주 하잖아. 회사 돈 빼돌려가지고 주식을 해. 다 날려. 그건 많죠? 그거나, 회사 돈 빼돌려서 주식 대금 갚는 게 횡령해서 돈 갚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런 거면 아예 횡령한 돈으로 지 개인 빚을 갚는 놈도 있고, 별도로 아예. 그 사례가 그거냐고 사례에다가 노란 걸로 메모리 펜쳐. 사건 자체에다가, 판례 안에. 첫 줄부터. 첫 줄인가? 뭐 어디서부터 있죠? 횡령한 돈으로 변제한 경우. 그거야, 이게. 이게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야. 하여튼 삼각관계는 다 나빠. 알겠습니까? 삼각관계는 분명히 나빠. 작업의 삼각관계도 그거죠. 그죠? 사람을 횡령해서 딴 쪽에다 갚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 이름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원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 그리고 이걸 언제 부당이득이 돼?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 과실만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세 판례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 덜커덩 판례를 내놨어, 이상하게. 대법원이. 연구도 안 돼 있는데, 아직. 알겠습니까? 각각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 그리고 유형 이 원인은 사실 이거 세 개만 알면 돼. 네. 왜냐하면 이건 나와 봐야 아는 거야, 이거. 나머지 여러분이 재미삼아 읽어봐, 그냥.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1차 시험에 붙어가지고 케이스를 대비하려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딴 데 안 돼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수십 개 사례 있죠? 지금 그거 몇 페이지까지야? 몇 페이지부터? 355부터 359까지 있죠. 여기를 거의 암송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민법에서 가능한 모든 사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보면. 알겠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어떻게 가르치게 되냐면 케이스를 세미나에서 준비하거나 할 때 이거를 먼저 외우라고 그래. 이거를 다. 그럼 문제 다 풀려버려 그냥. 답이 바로 나와. 알겠습니까? 케이스계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지금 이거를. 이거라니까 케이스인데, 원래. 여기는 총칙부터 상속까지 다 나와 있어, 지금 케이스가. 가만히 읽어보면. 쉬운 말로. 이걸 벗어나지 못해. 355부터 359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2, 3회독 할 때까지는 판례만 보다가 4, 5회독 할 때부터는 4, 5회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암송해. 목숨 걸고 아예. 그 총칙부터 가만히 읽어봐. 갑자기 자기 대가리 속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나가는 듯한 그 시원함이 있지. 뻥 뚫리는 느낌. 민법이 왠지 자신과 동일시되는 듯한 그 착각. 그건 느낄 수가 있다고. 원래 민법을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다음 강의부터 강의하게 되면 첫날 야곱밭 들고 나타나. 이걸 복사해서 나누죠. 그리고 전원이 외워올 때까지 강의 안 하는 거야. 이거하고 몇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물어볼 때마다 잊어먹는 거 몇 가지. 놀랍도록 잊어먹는. 그거를 프린트해서 나와준 다음에
매일 와서 야구 받아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 그래갖고 만약에 학원에서 그만하시라고 하면 때려치는 거야 이제. 강의는 안 하고 임용 선생님 야구 받아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3일째. 수학료는 왜 받는지 모르겠다. 강의가 무슨 야구 받다 강의인지 뭐. 그리고 가끔 퍽퍽 소리가 난다. 그러고 막 강의 중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돼, 내가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면 강의가 안 돼,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을 배운다. 특수한 부당이득. 앞에 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 판례 세 가지는 달통해야 됩니다. 위에 제목까지. 세 가지 뭐 배웠어? 전용물 소권, 단축된 이행, 부당이득의 삼각관계. 알겠어요? 다 제목이 있잖아, 거기. 안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 또. 요새 내가 말 들어보니까 참. 그 판례 중에서 옛날 거 하나 있죠, 옛날 거. 판례 중에 제일 옛날 게 언제 거야? 90년도 거가 있나? 90년대 거. 하여튼 그 중에서 제일 옛날 거 있죠. 후닥다리. 전용물 소권 같은데, 안만 해도. 그지? 선거 그 번호를 보면 알죠? 판례 번호를 보면.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여선생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게 시험에 안 나오면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랬다며? 저런 건 시험에 안 내. 알겠습니까? 학자들도 연구가 안 끝났어, 아직. 전용물 소권. 더군다나 부정서의 통설이라니까 저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이거. 저걸 시험에 내면 어디서 내? 비용 상환에서 내, 거꾸로. 비용 상환에서. 판례 이렇게 비슷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저걸 알려면 전체를 통달해야 돼.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 나오는데, 특수한 부당이득이 뭘까? 741조부터 쥐르르르 고점 봐봐. 그거 다 나오냐고, 상세하게. 741조부터. 이건 신기한 게 아니야. 그래갖고 법조문을 암송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법조문을 암송하면. 비체 변제부 다 나오잖아. 자세하게 나온다, 자세하게. 742조인가? 742조, 참. 741조는 부당이득의 첫조문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742조부터 전부 다 특수한 부당이득이야. 746조까지. 법정에다 표시해. 741부터 746까지. 그걸 특수한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이거는 왜 특수한 특수한이 뭐냐는 거야, 특수한. 응? 특수한이 뭘까?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은. 부당이득이 있는데도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수한이 무슨 뜻이야?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뜻이야. 특수한. 알겠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거야. 교과서에는 비체 변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로마자 2번도 협의의 비체 변제, 비체 변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특수하려면 악의 비체 변제. 여러분 742조 읽어봐. 악의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목을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읽어. 교과서의 제목을 바꿔가지고. 악의 비체 변제예요. 밑에 협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협의. 또 법조문 보면 밑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도 있죠. 법조문 가만히 읽어보면. 그 법조문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못한 청구를 못하는 거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법조문을 외우라니까. 법조문의 제목을 바꿔. 악의의 빛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 이런 거는 못 달래.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게 743조는 이건 빛의 변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넓은 의미로 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변제기 전의 변제라고 돼 있죠. 변제기 전의 변제.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거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745조는 뭐죠? 타인 채무 변제. 그게 있죠. 타인 채무 변제. 타인 채무 변제도 요건이 있죠. 요건이. 선의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걸 대입해서 제목을 기억하라고. 그 제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그 요건만 딱 물어봐 이상하게.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 그래서 알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그런 거 아는가. 법전 읽었나. 왜냐하면 효과는 당연히 뭐예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그래서 법조문만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따로 공부할 게 있어. 뭐냐면 알고 채무 없음을. 여러분 비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응? 비체. 채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채무가 아니다. 채무 아닌데 변제했다는 거야 이거. 이거에는 뭐 채무가 없는 걸 변제하든지 뭐 알고 진짜 그 뭐예요? 채무처럼 보이는데 채무 아닌 거. 도의관념에 잠깐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비체라면 아무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 있는 것만 나와. 여기 뭐 어떻게 하면 반환 못 받냐? 알겠습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봐서 하나만 문제가 돼. 알고 그러니까 악의의 빛의 변제 중에서 다시 예외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죠. 그게 이 교과서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 내용이. 알고 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361페이지 맨 밑에 있죠. 응? 361페이지 맨 밑에. 거기 바로 3번만 별표하고 알았더라도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떤 압박을 받았다든가 강제 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어. 그런 거 보입니까?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사례는 저거예요. 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례가 원래 정해져 있어 몇 가지로. 근데 그 내용이야. 뭐냐면 알고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공장이나 집을 어떤 사람이 샀어 새로. 공장이나 집을 새로 샀어. 근데 며칠 있다가 세 사람이 나타났어. 세 사람. 한 사람은 전기 그 사용료 받는 사람이야. 두 번째 사람은 가스료 수급원이야. 세 번째 사람은 뭐 같아? 수도요금 받으러 온 사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어.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을 쓰고 찢어진 우산이라고 할까? 나타났어. 세 사람이 동시에.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오늘까지 만약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납부 안 하면 이거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근데 이사온 집이 집밖에 되는데 난 쓰지도 않은데요? 전 사람이 그냥 날른 거야. 날랐어. 이런 놈도 있다니까 가끔가다 보면. 앞에 살던 놈이 그냥 날라버린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 자기 거 아니죠. 자기 빚이 아니야 그게. 그죠? 갚을 의무가 없어. 만약에 갚으면 알고 갚게 되죠. 그렇잖아. 근데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어둡고 추운 곳에서 목 타서 죽어. 그죠? 그냥 어둡고 추운 곳에서 목말라 죽어버린다니까? 압박을 받았죠, 압박. 할 수 없이 먼저 됐어. 할 수 없이. 알겠습니까? 근데 영구히 못 받는다면 답답한 사건 아니야, 이거. 남의 거 내놓고.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도 인사 갈 때 날러. 일부러 마지막 달에는 그냥 펑펑 쓰고, 막 필요 없는 막 한여름에 전열기 한 3개 틀어놓고 그냥 막 물수도꼭지 그냥 3일 전부터 틀어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애들 들어가서 물장구 치라고 그러고. 그죠? 가스도 그냥 목타 갈 필요 없어 그냥.
안방에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한정을 빨개 먹어 앉아서. 한여름에. 그러면 사회가 붕괴하죠. 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나머지는 볼 게 없어. 법전만 봐. 볼 것 딱 하나야. 363페이지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알겠습니까? 이 불법 원인 급여에서는 두 가지밖에 논점이 없어. 뭐야? 여기서 불법이 뭐냐는 거야. 그 다음에 746조 단서에 만이라는 게 있어. 만이 뭐냐는 거야, 그게. 만이 뭘까? 응? 답답하다 이거야. 응? 이게 불법과 만을 찾아야 돼, 우리가. 불법과 뭘까? 두 가지 논점이야. 오너라이존 프린트의 1페이지에 746조의 불법의 의미가 나오죠. 이건 왜 갑자기 상세히 설명하냐면, 통설 판례만 공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낼 거야. 왜냐면 이게 학설이 4개나 돼, 거기 보면. 그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래갖고 이게 마지막 학설 있죠. 4번째. 이게 최근에 유력해. 송독 선생하고 명순구 선생이 주장하는 거야, 이거. 두 사람은 그 분석의 치밀함과 그 이론의 폭발력에 비춰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 두 분은 온유하면서도, 예리한 칼 같아. 가끔 통설의 옆구리를 푹푹 찔러, 이상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별로 겁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조용한데 가끔 푹푹 찌른다고,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지금 말썽이 날 소리가 있어요. 명순구 선생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우한 양반이냐면, 재작년인가 고대 학생이 뭘 질문해서 이메일로. 자기 고대 학생이래. 근데 질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명순구 선생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논문을 써놨는데 그걸 안 읽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어. 근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나 그거 다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 이름이 명씨야, 또 거기다가 자기 이름. 그리고 그걸 보내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민법 선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새 학생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학교는 버리고 왜 여기 와서 헤매, 이상하게 방황하면서 유령처럼. 아니 이거 어떤 학생이 자기 학교에 있는 선생을 모른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학원에 강사가 알려주면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이 있었구나. 그걸 알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괴상한 사건이라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학교에 여러분 수강시험할 때 이렇게 교수들 명단도 안 봐? 친구한테 다 맡겨, 그냥?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러면서 뭐 종씨인데 뭐 대단한 분이라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부러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다시 답장을 보냈어. 한번 찾아와라. 올 때는 필히 붕대, 머큐럼 뭐 이런 거 있죠. 잔뜩 준비하고 와라, 그냥. 확실히 알아도, 이걸 확실히 알아도. 불법의 의미. 알겠습니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한다고.